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왼쪽은 한미 정상회담 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들의 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회담 전 뭐 예측이나 생각들과 회담 후의 결과 좀 달라진 부분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기내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자주권 뭐 이런 얘기들은 무색해졌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대통령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 어려워 미 요구 다 들어줄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재준 기자가 뉴스일에서 8월 25일 날 오전 9시 41분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워싱턴행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북문제 길 만들어 봐야 하겠고 농축산물 추가 개발 등 기존 합의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수입은 그대로 한다.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유연화 요구 있지만 쉽게 동의 어려워 험악하진 않다. 한반도 문제도 의제로 길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대통령 친중 논란에 중국과 절연 안 하는 게 친중이라면 그런 의미라면은 친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박상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5일 날 오전 9시 11분입니다. 친중, 친북, 친노, 잘하면 친공까지 가면 공산주의도 나올 수도 있겠네. 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한일 협상서 과거사 빠졌다 논란에 문제 지적 각오했다. 시간 더 달라. 친중 이미지 논란에 대해 외교에서 친중, 협중이 어디 있느냐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 관계도 그렇다며 미중이 대립하고 경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 주한미군 유연화는 동맹 유연화와 동의어일 것입니다. 이걸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친중의 한 단면임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우선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득할 수는 없다. 그 국익을 달성하는 과정이 동맹과 뜻을 같이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정당성도 요구될 것이 아니냐. 미중이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고 비행기 안에서 한 말과 미국 땅에서 한 말과 그 어떤 결과를 보일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제가 요거는 어저께 작성을 해놨던 생각인데 제가 예상한 대로 말은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주성 갖춰야 미 관영 매체 한미 정상회담 맞춰 주장. 이규화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8월 25일 오전 11시 47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만 문제 신중하고 반중국 조작 억제해야 한국 전략적 자주성 갖춰야 진정한 존중받을 것. 한미 정상회담 즈음 한미 동맹 견제 의도 드러내 중국 관영 매체가 한미 정상회담 즈음에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에 훈수를 두는 듯한 기사를 게재해 주목된다. 글로벌 타임즈와 황구 신보는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갖춰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진정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면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 등이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사설은 지난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본 적 없는 저점에 이르렀다. 근본 원인은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구조적 역량이지만 한국 자신의 대중국 인식상 오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동시에 제3국의 제약을 받아서 안 된다. 이게 제3국이라는 게 미국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 연구원은 특히 대만, 남중국해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하고 한국 내 극우 세력의 반중국 조작을 억제하는 한편 경제문화, 무역,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주성 갖춰야 한다는 말 자체가 한국의 자주성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러니 반중을 넘어 현중 정서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 이 칸이 주권국 말한 것 날과 같은 날이죠. 중국 지시에 따르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중국 특사단 뭐 갔죠. 그 전 국회의장이 갔고 그 왕이 외교부장 정도 맡고 이 노재현 노태우 아들이 뭐 동북아 평화재단인가 뭐 그런 제 이사장 이름으로 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김태년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한국의 리는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 브론스트롬, 조시 스미스, 박주민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8월 25일 날 오전 11시 54분입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군대와 핵 억지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고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균형 잡힌 협력 경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향하던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특별 대표단을 파견하여 최근 몇 년간 긴장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 한국은 오랫동안 트럼프로부터 표적 비판을 받아왔으며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이용한 돈의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는 이 대통령에게는 무뉴스 정상회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이러한 실무무역 발상이 주로 다른 회의에 맡겨지기를 바란다. 요것은 그 대통령끼리 너무 구체적인 거 뭐 얘기할 그런 게 되겠냐? 그게 그런 밑에 애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료들도 여러 번 날라다니고 조율을 하고 해가지고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그냥 실무진끼리 합의한 거 그냥 어, 얘기하는 정도로 해야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리나라의 그 고위 관료들의 그 사고방식은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주한미군 28,500명의 유지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등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약속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신미국 안보센터의 김두현 씨는 리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닙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한국이 주한미군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채택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도쿄 방문 삼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백악관에 보내는 간청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익을 거론하나 왜 갈등 대립이 발생하느냐? 지금 두 가지 뉴스로 해서 제가 좀 더 우리가 감성적이 아니고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뭐 시습이라는 제 이름인데요.
어, 제가 국익 우선을 하니까 국익 우선 순위를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 사고방식으로 해야 한다. 안정성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보수적 사고방식으로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 행동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한편 국익 우선순위를 하기 위하여는 진보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게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냐? 그런 저는 이건 대립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생물이라는 게 우리 인간도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듯이 그게 또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역할이 좀 틀린 겁니다. 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BC는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행동 과정에서 대립이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보적 사고방식을 위하여는 반드시 진보적 행동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A 공동의 목표를 국익으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 이제 여야 개나 소나 모두 국익을 앞세우는데 그런데 왜 찢어져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드냐. 그렇다면 공동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봤죠. 어, 뭘까? 이게 왜 이러지? 우리나라가 너무 갈라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거든요. 이제 소화불량도 되게 만들어요. 노인네가 돼서 할 일이 없으니까 뉴스를 보고는 시간이 많은데 에, 정치하는 애들이 저 위장병을 걸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뭐 신경 안 쓰고 뭐 뉴스, 텔레비전도 안 보는 친구도 있다. 나는 그렇게 산다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법적인 대립까지는 안 된다.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하더라도 8가지 여기 러시아는 안 넣습니다. 러시아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러시아까지 들어가면은 그 좀 변수가 따블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입장에는 오른쪽에 있는 반중 친미 세력의 저를 규정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되고서 이 칸의 그 입장은 친중 친미 쪽으로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 칸이 변절자로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는 안 된다. 많은 고민의 결과 나온 게 A 공동의 목표가 생존 우선순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존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실용주의라는 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로 자꾸 들려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칸의 바뀐 생각은 친중 친미로 읽힙니다. 다음 장에 그 고민의 흔적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논리 구조를 배우냐고 우리나라는 그 논리에 대해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를 잘 하죠.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이 과학이란 걸 발전하는 데는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현재 20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20세기를 그 서구에 의해서 다 전 세계가 서구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국가의 국익이 아니고 국가의 생존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를 할 때 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도구인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게 미래 기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현재의 강점, opportunity, strength인가 그렇죠? 자,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 사고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성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진보적 사고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적인 변화하지 않는다와 진보적 사고로 변한다는 게 대립관계인데, 사실상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보수도 변하긴 변하는데 천천히 변한다고 한다면은, 진보적 사고방식은 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혁신, 혁명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 가지고 갈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정적 관점으로 보자면 보수적 사고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나타나는 결과의 하나를 지금 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미래의 위협은 한미동맹 유연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는 현대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론의 변화죠. 어, 70년 동안 잘 지켜줬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도 어, 선진국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역할론을 좀 바꾸자.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보적 사고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자주권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기내에서 이 칸이 얘기한 대로 그 줄여서 자꾸 이 칸 하는데, 뭐 이 칸이라고 저는 계속 대통령보다는 더 높은 거로 우리말로 우두머리죠. 그래서 이게 좀 긴 화살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위협과 약점이 드러나는 데는 왜 그러냐? 그게 공통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은폐된 개인 이기주의 아니겠느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이렇게 점선을 한 것은 다른 그 사례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진무구한 국민들은 정당 당파 싸움의 희생양들일지도 모른다. 보수와 진보란 당파 싸움의 선전선동에 대부분 세뇌되었다. 한국은 92%란 높은 갈등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보다 더하다. A의 공통의 목적은 국익이 아니고 생존으로, 그래서 바꿔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생각하면 A- 좋게 얘기해서 개인의 안심 인명이고, 실제는 개인들의 은폐된 개인 이기주의가 동인일 것이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 지들 먹게 살겠다고 돈이 목적인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실체 엔티티일 뿐이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요소이다. 인간이 양파를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1세기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대립은 의미가 이제 없지 않느냐.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시대는 국가자본주의 성격 중국을 대표합니다. 대금융자본주의 미국을 대표합니다의 대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이터에서 8월 25일 날 오전 10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박주민, 제킴, 리즐리 3명이 베이징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 리즐리라는 사람은 베이징에서 그 참여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긴장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서울의 한 특사가 일요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말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서울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병석 특사단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왕 부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죠. 왕 부장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하고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월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의 정책은 한국과의 안정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이
국민 정서를 개선하고 민감성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베이징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두고 두 사람은 거친 언쟁을 벌였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박병석 전 국회의장하고 왕이하고 언쟁을 벌였다. 어, 뭔 얘기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봤더니 데이라고 돼 있어요. 데이. 그러면 왕이하고 만났으니까 왕이하고 박 특사단장하고의 언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베이징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또 떴네요. 그런데 미중 대립을 이렇게 사파를 만들 때는 좌우로 해놨는데 왜 기분 나쁘게 중국은 위에 만들어 놓고 한국은 좀 밑에다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니냐. 중국의 한국은 꼬붕 아니냐. 근데 말로는 이제 크기는 더 태극기를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앞에 있는 거로 해가지고.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진행해 봅니다. 한국의 리와 트럼프가 만났을 때 주목받는 중국 군대 비용, 데이비드 브론스트롬, 어, 이드리에스 알리, 박주민, 로이터입니다. 8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23일 날 했던 내용을 좀 늦게 가져왔습니다. 중국과 안보 문제에 대해 회담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유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체결된 미필적 합의로 끝난 격렬한 무역 협상에서 대부분 제외된 채 한미동맹의 미래와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이 백악관 논의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분석가로는 말했습니다. 이하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방비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위성락 한국 안보 보좌관이 작은 국방비 지출은 우리가 늘릴 거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미국의 많은 것이 한국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미국 관리는 동맹과 주한 미군이 중국에 대항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 동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다짐한 이 대통령의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성명서는 덧붙였습니다. 한미 회담 전 예측 기사죠. 역사적 한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하나코 몽고메리가 CNN에 분석 기사로 냈습니다. 8월 24일 날 일요일 11시 42분입니다. 리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옛 식민지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명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두 지도자 간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적대감에서 친절함으로 눈에 띄는 이 어조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이카는 전임자가 일본과의 획기적인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비판하며 그를 도쿄의 꼭두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그가 두 달 전 취임한 이후 리는 보다 실용적인 어조를 취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 그는 일본을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파트너라고 언급. 이런 거를 보면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영국을 좋아한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미국을 좋아한다는 맥락이냐. 이제 오랫동안 국무부의 모토였던 한국과 미국의 철동 같은 동맹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종전 경고로 여겨집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유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내일 동아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 모두 북한의 핵무기 증가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직접 전장에서 경험하는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늘어난다는 거죠.
일본과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입니다. 아니면 최근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나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대만 없이 독재적인 지도자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라는 식으로 질문 화법으로 풀어내네요. 한국 없이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안보 문제 외에도 두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지도자는 양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인 베이징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대립적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시바가 물러난다면 이 드문 협력 정신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윤하고 기시다하고 잘 했었고 다시 지금 한일 만나가지고 이시바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뭐 잘 했는데 퇴진 압력이 있다 보니까 퇴진되더라도 후임 총리가 이 정신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CNN이 좌파 언론이죠, 미국에. 그래서 한일중 대 북러미,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순서를 이렇게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SF 소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가 고정관념이었다. 이걸 분석기사라는 이름으로 좌파적인 CNN이 다음과 같이 느끼도록 분석 편집을 자행했다. 한일중 대 북러미 대립구도로 유도하는 듯한 읽힘으로 느낌이 오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 미국은 사전에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한일 핵심적인 조방원 기업들을 벌써부터 모두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읽히고 있다. 왜 일본은 극우가 반미를 나타내고 한국은 극자가 반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극우와 한국 극자는 배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남북한 통일 한반도로 나타날 것이다. 근본 원인은 엉뚱하죠. 온대기후의 북상에 따른 북극 항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강대국의 이해관계,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대립관계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게 알래스카에서 만난 푸틴과 트럼프의 속내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중국을 왕따시키는 거죠. 북쪽 같은 데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니들은 그냥 동남아나 뭐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이제 일본 열도가 또 막고 있죠. 북한 한일 정상회담 비난, 이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워싱턴 오해 달려는 외교 천거. 맹찬호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8월 25일 날 09시 16분에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구애 자발적 친일 검증 행각. 전문가 김형남 개인 명의 글로 수위 조절한 듯.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삼각 군사 공조 실현에 척후로 나선 서울 위정자의 주택.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 리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민심 유혹을 위해 내뱉곤 하던 대일 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 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도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친미 4대 외교의 전통까지 무시한 듯한 이번 독교 행각의 배경에는 바로 현 집권자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그로 인한 하수인의 번민이 얽혀있다. 백악관이 나들이 때 있을 수 있는 외교 참사도 피해볼 작정으로 급기야 자발적인 친일 검증 행각 길에 오른 것. 우리는 패권 제한적인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서울 위정자 한국 집권자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 등 대통령 직접 거명이 아닌 표현은 수위 조절에 고민을 한 흔적이라고 보인다. 아닌데요. 제가 이해할 때는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재명 대통령인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뭐 근데 윤한테도 윤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좋게 대통령 세 글자 쓰느니 이칸 윤칸 적칸 이렇게 그 쓰면은 좀 낫지 않냐. 대통령이라고 또 일본이 만들어낸 한자니까 프레지던트를 우리는 아주 간단한 말이 있잖아요. 칸.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쉐쉐도 잘하니 하이하이도 잘하고 땡큐 땡큐도 잘하라고 대칸을 만들어준 배경 세력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시켜서 하는 행보 같은 기분은 왜 나는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각성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획가닥 바뀌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던 이재명이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고서 속보 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서 사업할 수 없어 라는 제목으로 TV조선이 8월 25일 날한 23시에 반복해서 그 저기 유튜브에 방송을 올렸는데 이거 보고서 조금 그러니까 그 조선이 보수 언론의 대표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런 거 지금 꼬투리 잡고 늘어질 때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 세 가지 쟁점 비교해서 얘기했고 이번에 그 볼레어 하우스에서 머문 대통령 하면서 이번에 이 칸은 그 거기에 머무르고 호텔에 했다. 뭐 보수공사 때문인데 말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 카롤 라브로초키를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했는데 뭔 얘기냐? 9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공사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지만 실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하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튜브나 플랫폼 알고리즘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을 학습한 모양이다. 전형적인 보수 언론이라고 칭하던 조선이 부정적 제목을 띄우면서 그것도 속보로 한미 정상회담 전 방송을 했다. 내용 중에는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아주 그 아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미회담 결과를 직접 중계된 내용은 사실상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말했던 내용이 무색하게 솔직히 제 느낌은 간이고 쓸개고 버린 트럼프를 칭찬하고 배석한 부통령과 국무장관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는 게 그 생방에서 읽혔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트 황제에게 아련하는 기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 이제 보도된 뉴스들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시간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운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뉴스를 모아볼 대로 모아봤습니다.